자, 문제 봅시다. 일치불일치. 일단 앞에만 보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리로.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권리, 계약 성립하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맞죠?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다른 것도 있다. 이야기했었고.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승낙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돼. 바꿔 얘기하면 승낙 요구하라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맞죠? 이게 채권 채무의 가장 기본이죠. 그죠?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아니죠? 이 정도가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는 누구든 요 두 조건 만족하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질문에서 나온 예시도 타인이었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전부 이해되면 일치불일치 지문으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혼자 공부하실 때 일치불일치 선제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면 해당 근거를 찾으러 가지 말고 그냥 글을 다시 읽으라고요. 어디가 망가졌는지 체크해서 다시 읽으려고 노력하라고요. 자, 그 다음 보기 하니까 보기 읽으면서 지문과 접점 잡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예약할 때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대. 자, 그러면 갑이 누구야? 그래, 예약상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했던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그렇지. 불법행위 인정.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대. 자, 1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제가 전제니까 받아들여요. 과실이 있는 경우 뭔 말이에요? 그렇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 이거 뜻이고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책임 있고 불법행위 인정됐으니까 무슨 채무 생겨요? 그래, 손해배상 채무 생기죠.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손해배상 책임, 아니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맞죠? 둘 다 손해배상 채무 지고요. 급부 내용 동일하니까 한 명 급부 이행하면 다른 한 명도 없어지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뭔 말이에요? 그래, 똑같아.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읽으라 이렇게.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어떤 채무를 줘요? 손해배상 채무.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급부 내용은 뭔데요? 그래, 손해배상. 그죠? 가능하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채무불이행 책임지라 이게 있고요.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나와 틀려? 틀리죠? 뭐가 틀려요? 그렇지. 병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 근데 이거 얘네 구별하면서 읽지 않았으면 절대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맞아 보인다고요. 뭔가 뭐 책임져야 된다고. 손해배상지라고 해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구별을 하든 아니면 채무불이행의 의미를 생각을 하든. 채무불이행이 뭐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 그죠? 병이 갑한테 무슨 채무가 있었는데 원래?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든 의미를 생각해서 골라서 든다 이 말이에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이건 뭐야? 그렇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병은 손해배상 채무 생기죠. 불법행위 인정됐으니까. 근데 을은 이 경우엔 채무불이행 책임 없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적절하죠. 근데 이 당시에 5번 고른 애들 많았다고요. 왜? 그래서 뭔가 계속 책임지라고 했는데 을과 달리 을은 책임이 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고르면 안 된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약지문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디지털셀 가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얘보다는 할만하죠. 얘보다는 할만하죠. 이거 적는 거 집중하지 마. 알겠죠? 어차피 저 선택이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제통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을 보면 1번은 뭐 일치불일치니까 다 이해하고 나서 순서도 상관없고요. 2번은 디지털세에 대한 일치불일치죠. 그럼 얘는 디지털세와 관련된 정보 끝났을 때 일단 확인하러 온다. 그 다음 3번은 기업을 근거로니까 기업과 관련된 부분 끝나고 오면 되고요. 4번은 A 적용하라고 하니까 A 끝나고 오면 되고요. 5번은 동그라미 A, 동그라미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보통 이런 발문은 어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왜 밑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실제로는 내용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대요. 자, 이게 개념이죠. 그럼 빨리 이 의미 글자에 붙이려고 시도하라고. 되든 안 되든. 자, 특허권 뭐예요? 그렇지. 특허에 대한 권리야. 근데 어떤 권리냐? 독점적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고 특허라는 건 뭐 관련 기관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으면 된다 이 이야기라고. 이해되시죠?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영업 비밀은 그건 뭡니까? 그래, 영업 활동에 유용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체크하면 될 거 아니야. 빨리 글자에 붙이려고 노력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글자는 선지에서 줘요.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를 붙여놓으면 그 글자 보고 의미를 환기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글자의 의미를 붙일 때 정확하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그 뜻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왜? 우리가 그냥 도구로 활용하는 거잖아. 그죠?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그건 그 뜻 아닌데 이렇게 안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만 붙여놓으면 돼. 그리고 못 붙여도 괜찮다고 하죠. 왜? 못 붙이면 내가 못 붙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빨라져. 그러니까 시도는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시도를 공부할 때 의식해서 하라고. 알겠죠?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의식적으로 하니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대. 영업 비밀도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대. 사실 나는 이 글을 처음 읽을 때는 여기에서 살짝 긴장했거든. 왜냐하면 조건 또 나열하고 평가원 조건 패티시 있으니까 조건 나열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뒤에서 그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이야. 자, 그러면 상위 정보로 묶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통점이야. 공통점이야.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자, 이가 맞는 게 뭐예요? 그렇지. 법으로 보호받는 특허권이나 영업 비밀 같은 거. 이걸 바탕으로 창출돼.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 재산과 뭐 특허권, 영업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여기서 글을 한번 틀죠. 자, 이런 건 지식 재산이고 최근에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가 뭐야? 세금을 부과하는 거. 세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문단 다 읽었으니까 1문단 요약합니다.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 그렇지. 사실 진짜 하려고 하는 건 ICT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야. 그죠?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얘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네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 ICT가 뭐예요? 그렇지. 얘네들이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정보통신 산업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지식 재산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특허권이랑 영업 비밀이 있는 거예요. 특허권이 뭔데요? 그렇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영업 비밀은요? 영업의 유용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내용들 나와 있었던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읽고 넘어오면 돼요.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래. 자, 얘는 중요하게 체크해야겠죠? 왜 우리 아까 이미 문제 읽으면서 봤죠?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관련된 조건 체크해야 돼.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야. 자, 처음 읽을 때는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ICT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얘를 이야기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 그리고 얘는 사실 글자에 붙이기 힘들죠. 왜냐면 여기에 디지털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뭔가 의미를 추론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 그냥 착하면 돼. 디지털세라는 건 세금이구나. 결국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대요. 이 디지털세라는 게 왜 나왔냐? 법인세가 감소해서야. 그리고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 피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버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래.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얘가 중요하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세금인갑다 했을 수 있어. 근데 뒤에서 법인세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 법인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고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한다고 하죠. 그럼 차이점이죠. 그럼 잡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때 이윤이 뭐야?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는 거야. 재반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어휘를 그러니까 모르면 찾아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재반도 마찬가지죠. 이걸 처음 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라고 했다.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글이 흐릿해진단 말이야. 재반은 뭐냐? 모든 것. 그거랑 관련된 모든 것 이란 뜻입니다. 재반이. 재반 비용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모든 비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랑 관련된 모든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입에서 관련된 비용을 모두 뺀 게 이윤이라고. 이해되시죠? 이거를 일단 잡아놨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로열티 얘기 나오잖아. 그죠? 거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만약에 거기가 흐릿해졌다? 그러면 이 재반 비용이랑 로열티를 연결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왜 연결하지 못했냐? 내 생각엔 재반이라는 어휘가 흐릿해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왜? 너네들은 재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뭔가 설비 같은 거. 이런 걸 보통 재반 비용으로 생각하잖아. 그것도 재반 비용이고 실제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반 비용을 뭔가 움직이기 힘든 거 이런 걸로 한정하는
관점도 있어. 근데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독서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여기서 디지털세 확인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디지털세랑 관련된 것만으로도 사실 이 문단은 요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 결국 얘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는 너네들한테 뭘 이야기했냐? 디지털세를 이야기했죠. 디지털세는 뭔데요? 그렇지, 얘네들의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죠? 근데 이 디지털세가 왜 나왔어요? 그렇지, 얘가 왜 나왔냐면 법인세가 감소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이 법인세가 뭔데요? 그렇지, 얘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그리고 이윤이 뭔데요? 그렇지,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뺀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네들 어차피 숙제로 이거 분석해 왔잖아. 그래서 너네들 스스로한테 물어봐. 이 글이 이해가 됐으면 이 관계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디지털세가 나왔다는 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숙제를 해왔지만 여기서 고개를 못 끄덕인다? 그럼 뭔가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자, 디지털세와 관련된 일치불일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단 끝났으니까. 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내용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데 대신 여기서 바로 X를 치는 건 안 돼. 왜냐하면 뒤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내용은 없어.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왜 빼는데? 수입에서 재반 비용 빼면 이윤이란 말은 있어. 심지어 이윤에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예요. 얘는 확실히 X예요. 그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몰라요. 주도적 국가 몰라. 자, 내가 끊어읽기의 장점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두 번째, 이해도에 대한 점검. 세 번째, 예측하며 읽기.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답이 안 나와. 여기서 끊어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런 애들을 키워드로 잡아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직 안 읽은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된다면 앞으로 읽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될지를 미리 체크한다는 데 의의를 둬야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의미겠죠. 이해되시죠?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자회사 설립 이런 거 몰라. 도입된 국가에서 ICT 가공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이거는 디지털세 개념이죠. 좀 더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개념 자체를 묻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앞에서 보고 넘어갔으면 생각보다 넘어갈 애들은 좀 있어. 왜냐면 글자들은 다 나오니까. 그죠? 바꿔 얘기하면 이걸 틀렸다. 딴 거 모르겠고 이걸 틀렸다? 그럼 아직도 눈으로 글자 읽고 있는 거다. 알겠죠? 점검하세요. 어디서 내가 놓쳤는지. 자, 넘어갑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대요. 자, 요 내용 밑줄 쳐져 있고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그죠? 이거 납득돼야 안 돼. 얘는 납득이 돼야 된다. 여기는 수용이 아니야. 여기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법인세가 뭐였어요? 이윤에 부과하는 거였죠. 이윤에 부과하는 거야. 근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윤을 몰아주면 법인세를 회피하겠죠. 이해되시죠? 이윤에 부과하는데 어떤 국가는 법인세가 낮아요. 어떤 국가는 법인세가 높아요. 그래서 낮은 국가에 이윤을 몰아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거잖아. 그러니까 낮은 국가로 몰아주면 거긴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실제 법인세를 조금만 내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뜻이잖아.
얘는 수용이 아니라 납득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자, 친절하게 얘까지 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해 못했다면 이걸로 이해해야 되고, 베스트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납득이 됐어야 돼. 따라서 여기는 확인이라야 돼. 여기는 확인이라야 돼. ISD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유를 최소화한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일부러 너네들 그리는 속도로 읽은 거다. 너네들 시험 나가서 보통 이 속도로 읽잖아. 그죠? 너네들 머릿속에 남은 거 얘기해봐.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남은 거 얘기해봐. 했는데 얘기 잘할 수도 있어. 머릿속에 어차피 앞에 내용 확인이니까 확인하면서 잘 읽었을 수도 있어. 그럼 잘했어.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그랬는데 솔직히 나는 여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머릿속에 좀 꼬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ZAB 뭐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헷갈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하자마자 적기 시작했다고요. 적어놨다고. 이거를 약간 이미지화 해놨다고요. 내가 너네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 얘들아, 이건 적었어야지. 이걸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적으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모든 질문, 모든 내용 다 적을래? 그럼 시간 당연히 모자라. 그죠? 근데 이해 안 되는데 안 적을래? 그럼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 당연히 모자라. 따라서 적어야 될 걸 적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어야 된다는 개인마다 다 달라. 따라서 너네들 스스로 판단하는 걸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머리로 정리가 되고 있나? 이걸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야 시험장에서도 야, 지금 날아가겠네. 적어야겠다. 이걸 빨리 판단하고 그 부분만 빨리 적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그냥 가볍게 약간 이미지와 비스무리하게 했다고. Z9이 아니지. Z4가 있어. 근데 자회사가 A국과 B국에 있어요. 근데 이 A국의 핵심은 뭐야? 법인세가 현저하게 낮아요. B국은요? 법인세가 높아요. 그래서 A국한테 특허와 관련된 권한을 줘요. 그러면 특허는 독점적 권리였잖아. 따라서 만약에 B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특허를 사용해서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수입 발생에 대한 로열티를 준다고요. A국에. 자, 근데 이게 왜 법인세 회피야? 그래. 결국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는 거야. 즉, 이 행위가 이윤을 줄이는 행위다라는 발상부터 출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윤이 뭐였어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윤이라는 건 혹시 까먹을까 봐. 아니, 정말 이거 있잖아. 어쨌든 이윤이라는 건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돼? 로열티를 받았죠?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얘네는 법인세가 낮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반 비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입이 늘어나면 이윤은 늘 건데 이윤이 늘더라도 법인세가 현저하게 낮으니까 법인세가 줄어. 얘네는요. 수입이 발생했죠. 그럼 얘네는 이윤이 늘 수 있죠. 근데 얘는 법인세가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로열티를 주는 거야. 이 로열티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 재반 비용을 추가하는 거야. 즉 여기에 들어갈 돈을 추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이윤이 줄어요. 즉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선 이윤을 줄이고 법인세가 현저히 낮은 국가에선 이윤을 높여서 법인세를 회피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이야기라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디지털세가 여기서 나왔는지 알겠죠? 이렇게 꼼수 써. 왜?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죠. 그러니까 이윤을 줄이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수입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뭐 로열티 부과하고 뭐 지랄을 해도 어차피 수입은 안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수입에 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에요. 자, 일단 이 그러니까 이 세트에서 얘랑 관련된 문제는 없었는데 공부를 위함이니까 생각해보자. 이 말 납득도 안 돼.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ICT 산업이 중요한 국가는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래요. 이해도 안 돼. 왜 방어적이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세금을 40% 내야 돼. 내가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옆 건물로 이동해서 장사하면 내가 번 돈의 10%만 내도 돼. 그러면 어디서 장사할래요? 옆 건물에서 장사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디지털세 도입해. 그러면 뭐 법인세처럼 회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돼. 그냥 수입에 맞게 세금 다달이 내야 돼. 매년 내야 돼. 근데 옆 국가는 디지털세 안 내도 된대. 그러면 절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방어적일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여기 기업과 A와 관련된 내용 봤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바로 푼다고. 자, 기업은 이거야.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요 상황이죠, 요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 아니,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너네들한테 뭐 하라는 거야? 이거 판단하라는 거였구나. 더더군다나 참이라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임을 전제하고 선지 판단하라는 건데 먼저 얘부터 판단을 해보자. 판단해보자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으면 낮다. 가능해 불가능해? 법인세율이 높으면 그렇지. 결국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윤이 재반 비용에서 빠지니까 법인세에서 빠지니까 이윤이 줄어들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얘네들이 법인세 회피를 어떻게 해요? 이윤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법인세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무조건 이윤의 비율이 낮으리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법인세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것은 일정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수입이랑 법인세율이랑 관련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수입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입이에요. 그게 뭐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나?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자인 나라의 법인세율이 50%예요. 엄청 가난한 나라의 법인세율이 10%예요. 그러면 수입은 어느 나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 부자 나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거기 소비 여력이 더 많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해서 모른다고. 그 다음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로열티를 지출해. 그럼 뭐 유망하죠? 안 돼. 그 다음 IC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자,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윤이 적다 이 뜻이죠. 그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이 낮다는 걸 반드잖아. 그죠? 그 다음에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이게 그냥 얘기죠.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잖아. 그죠?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이윤을 줄여요. 어떻게? 그렇지. 재반 비용을 추가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보면 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본사가 있는 IC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이윤의 비율은 낮은 국가일수록 높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은 국가일수록 낮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그 다음 A. 저도 바로 확인합시다. 미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해요.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미국이 어떤 국가였어요? 법인세가 높은 국가였죠? 법인세 높은 국가의 이윤을 최소화하면 전체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A국이 법인세가 낮은 데였죠? 여기에 수입을 늘려요. 어떻게? 로열티 줘서. 로열티 줘서. 그 다음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나왔으면 틀리죠? 오히려 여기 이윤을 높여서 법인세가 낮은 국가의 이윤을 높여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B국의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그죠? 이윤 최소화하면 당연히 법인세 낼 거 최소화 되겠죠.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을 늘린다. 어떻게? 로열티 지불해서. 그죠? 그래서 이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네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살짝 좀 튕긴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제가 크게 두 번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엔 무슨 특허권이랑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처럼 하다가 과세로 틀더니 지금은 법인세 회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 이야기로 틀죠. 그러니까 물론 지식재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연결이 되지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살짝 틀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튕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찢어서 물어봐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법인세랑 관련된 거 풀어봐. 여기까지 읽었으면 보고랑 관련된 거 풀어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관련된 거 눌러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돼요. 지식의 진보가 정체돼요. 자, 이거 글자로 읽지 말라고. 생각해 보라고. 납득해 안 돼. 그죠? 지식재산 보호를 잘 안 해줘. 그럼 너네들 지식 만들 거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지. 왜? 만들어봤자 어차피 이 새끼가 보호 안 해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진보가 정체돼.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 납득돼야 돼. 돼요. 과학에 구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결국 독점, 일종의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전자로 발생한 손해. 자, 전자 뭐예요? 그렇지. 보호 잘 안 해줘서 잘 안 만드는 거. 그죠? 손해를 유인 비용. 자, 그럼 유인 비용 역시 글자 빨리 붙여요. 유인 비용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잘못 글자를 읽어내면 너네들이 실제로 선택 판단할 때는 헷갈릴 수 있어. 그죠? 유인 비용은 뭐야? 유인이 잘 안 돼서 유인하는 데 드는 비용. 그죠? 후자는 뭐예요? 그래, 보호가 너무 세서 그래서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독점 발생할 수 있는 거였죠.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하는데 접근 비용은 뭐야?
그렇지. 접근이 잘 안 돼서 접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거예요. 끝에는. 그죠? 두 비용 최소일 때 최적 수준일 수 있겠지. 그죠?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데에서 설정하려고 한대. 특허보호 정도와 국민소득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대. 그럼 여기도 일단은 요 정도를 체크를 하겠죠. 왜냐면 이건 정보 간에 관계성이 있잖아. 그죠? 무슨 관계인 거야? 소득과 보호 정도는 비례 관계인 거죠. 비례 관계인 거죠.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여기에서 요거 살짝 꼬이는데 이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을 했다. 왜냐면 이게 단순 비례반비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냥 단순히 소득과 보호 정도가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 왜냐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소득이 높다는 뜻이죠. 근데 얘네들은 소득이 높은데도 보호는 약한 거잖아. 즉 얘네들은 반비례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마찬가지로 쟤도 그냥 적었다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국민 소득 수준이랑 보호 정도가 비례해. 근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서 살짝 올라가면 이 올라간 애들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애들보다 오히려 보호 정도가 더 약해.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서 벗어난 국가랑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 있는 국가랑 보호 정도가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얘네가 더 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수업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 사실 손필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 나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적었다. 알겠죠?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 나는 이렇게 적어놨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적어놨다 이거예요. 이는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합니다. 그죠? 국가별로 다르게 대응하는구나. 단순히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보호의 정도를 높이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그럼 A 읽었으니까 A와 관련된 두개 문제 푼다고요.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야. 그럼 이게 첫 번째 접점이죠.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야. 이건 뭔 말이에요? 그렇지. 주도적인 국가의 특징이 뭐였어요? 보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걔네들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은 지식재산보호 정책을 대표한대. 자 1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란대요. 자 주도적인 국가는 어떻게 하길 바래요? 그래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죠. 유인 비용은 뭐예요? 그렇지. 보호 수준이 낮아서 유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보호 수준이 낮으니까 애들이 지식을 안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식 좀 만들어봐. 이렇게 유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이거를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보호를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호 수준을 높이길 바란다?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S국에서는 지식재산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 이게 뭐예요? 유인비용이죠. 유인비용은 언제 커지는데요? 보호의 수준이 낮을 때. 그죠? 그러니까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유인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S국에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대. 그럼 뭔 말이에요? 그렇지. 보호 수준을 낮추려고 한다 이 얘기죠. 과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보호 수준을 낮추려고 생각한 거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다. 자, 접근 비용은 언제 높아져요? 그렇지. 보호가 올라가야 높아지죠. 근데 보호를 낮추려고 하는데 접근 비용을 높이려고 한다? 정답 3번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생각 안 하면 그냥 맞아버린다니까. 그죠? 왜?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보호 수준을 낮추겠지. 접근 비용 모르겠고 뭐 높이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생각 없이 그냥 고르면 안 된다고.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이거죠 이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여기선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여기선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래서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자, 얘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유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인 비용은 언제 감소해요? 그래, 보호를 높이면 감소하죠. 그러니까 높일 때 감소하고, 맞죠? 다수가 지식재산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발생하는 손해 뭐야? 접근 비용이죠. 접근 비용은 언제 증가해요? 보호를 높일 때. 그럼 높일 때 얘는 낮아지고 높아지죠. 맞네. 자, 마지막 일지불일지. 요 유형도 최근엔 좀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 가장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뭐겠어요? 니네가 대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고를 수 있겠죠.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걸 연습하시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 지식재산이다. 그죠?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뭐예요? 없죠? 그 왜 내가 조건 긴장했는데 안 나왔다 그거잖아. 그죠? 그 다음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 배경이 뭐예요? 일단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가 뭐예요? 디지털세죠. 디지털세 왜 도입됐는데? 그렇죠.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죠?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돼요? 그렇지. 재반 비용을 늘려 이윤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해요? 그렇지. 접근 비용과 유인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하면 요 세트도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철학하겠습니다. 철학, 우리 철학 안 하는 거 오래됐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반 애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철학 질문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헤겔이죠. 헤겔인데 이게 헤겔을 포함해서 두 세트를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헤겔이 가나형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세 질문을 봐야 되는 건데 헤겔이 포함돼서 세 질문 보는 건 좀 빡셀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숙제는 22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 이렇게 두 세트. 알겠죠? 근데 얘네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질문은 아니야. 얘는 조건화 원리랑 그 가능색이 있어. 아마 기출 많이 풀어본 애들은 떠오르는 거 있을 텐데 얘네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제 맞히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알겠죠? 문제의 포인트 두지 마시고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판단할 때도, 선지를 판단할 때도 최대한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해.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험장에서 선지 판단 안 되면 글자 비교해서라도 풀어야지. 근데 그건 언제나 차선이야. 공부를 차선으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공부는 최선으로 하되 최선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 차선을 선택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상태에서 선지 판단하시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가야 돼.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종 치면 이동하세요. 한 3분 정도 있으면 종 치면 저거 손필기 하나씩 갖고 와고